네,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다비안 석학통합과정 최승환 학생이고요.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이 Drop the Gain이라고 하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좀 보시면 어, 이제 Patches Nearest Neighbor를 좀 사용하는 논문이고요. 이, 네, 이 Nearest Neighbor를 싱글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스에 활용한 논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 여기 싱글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이 어떤 모델을 말하는 건지 좀 먼저 짚어보고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 다음에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하는 모델의 이름을 GPNN이라고 명시를 하는데요. 이 GPNN의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음으로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성능들 레포트를 하고 마지막으로 좀 네, 그 저자들이 간단하게 디스커션을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짚은 다음에 이제 발표 종료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싱글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스가 어떤 모델을 말하는지 정의부터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음, 저희가 뭐 일반적인 겐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레이닝 이미지로 사용할 다양한 이미지들을 수집을 하겠죠. 뭐 그게 1000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1000개의 이미지를 제너레이터 뒤에 인풋으로 넣어주면서 학습을 시키고 이 1000개의 이미지가 내포하고 있는 어떤 리얼이라는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 이 리얼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을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하도록 어, 네, 그렇게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겐 또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스라고도 부르는데 이 용어 앞에 싱글 이미지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일단 제너레이터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한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장으로 이제 뭔가 리얼이라고 해당하는 도메인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요. 좀 직관적으로는 잘 뭔가 서로 논리가 어긋나는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디스트리뷰션을 각각의 어, 이미지로 구성한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한 이미지 안에 패치들로 구성한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글에서도 표현이 돼 있듯이 어, 여기 신테시스 아니면 매니플레이션 생성 아니면 변화하는 태스크를 어, 한 이미지에 패치들의 디스트리뷰션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게 이 싱글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그림에 좀 여러 가지 예시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잠깐씩 보자면 먼저 다이버스 이미지 제너레이션 있죠. 그래서 한 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학습을 했을 뿐인데 인퍼런스를 했을 때 매번 어떠한 랜덤 벡터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양한 이미지, 다양한 풍선들의 위치가 매번 바뀌고 그 종류도 다른 그런 이미지들이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림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리타게팅이 있는데요. 이 리타게팅은 어, 네, 한 이미지가 똑같이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의 사이즈를 조절을 하는 게 주 목표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리사이징하고 다른 점은 뭔가
이 이미지 안에서의 좀 비율이 유지돼야 하는 핵심이 되는 오브젝트들, 그런 오브젝트들은 가치 크기 뭐 이미지 크기를 줄였을 때 가치 크기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좀 불필요한 부분들만 줄어드는, 그렇게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게 이 리타게팅 태스크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가운데 사진처럼 이제 이 이미지는 가로의 크기를 줄인 거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기둥 사이들의 간격이 되게 균일하게 계속 유지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리사이징을 적용을 했다면 이 간격들이 굉장히 좁아져 있겠죠. 그리고 개수들은 동일하지만 누가 봐도 그냥 원래 어떤 그 오브젝트를 이렇게 가로로 좀 압축을 시켰구나 라고 파악할 만한 그런 그림이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가로를 또 늘렸을 때도 동일한 뭐 기둥의 간격이라든지 좀 지켜져야 되는 피처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역시 여기 아래에 있는 두 번째 예제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스트럭처럴 아날로지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태스크는 어떻게 보면 스타일 트랜스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라고 하는 이미지에 스트럭처를 유지를 하고 대신 A의 스트럭처를 유지하지만 적용되는 스타일은 B의 스타일을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사진이 나올지 그걸 예측하는 태스크가 이 스트럭처럴 애널로지스 내지는 스타일 트랜스퍼 태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가져왔던 피규어에서는 이 태스크를 뭐 컨디셔널 인페인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뭐 컨디셔널 인페인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저희가 시멘틱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는 태스크가 있는데요. 이 태스크는 인풋으로 주어지는 이미지가 간단하게 뭐 이런 도화지에다가 아랫부분에는 뭐 풀이 있을 거고 위에 부분에는 하늘이 있을 거다. 이렇게 각각 시멘틱이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지만 대강 색으로 칠해놓은 뭐 그런 그림을 이제 인풋으로 집어 넣었을 때 그 부분을 되게 네, 뭔가 그러면은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리얼리스틱한 텍스처로 채워주는 뭐 그런 태스크를 이제 시멘틱 이미지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런 태스크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이미지 전체에서 이제는 일부만 좀 색을 칠하긴 했지만 이 가운데 있는 빨간색 부분을 이 부분을 뭐 빨간색에 해당하는 어떤 텍스처로 좀 잘 리얼하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태스크도 싱글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스의 태스크 안에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콜라주, 네, 콜라주라고 해서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각각 이미지의 키 컴포넌트들을 또 다 살리면서 하나의 이미지를 이제는 생성하는 뭐 이런 태스크도 있습니다. 이제 이 이외에도 다양한 예제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져왔던 피규어가 좀 이런 태스크들을 굉장히 한 그림으로 잘 표현을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네,
뭐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스의 그 흐름을 두 개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딥러닝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뭐 프리 딥러닝 에라라고 하겠습니다. 뭐 이때의 그 메소드들과 딥러닝 이후에 이 네, 딥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똑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들, 이렇게 크게 두 개로 구분을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딥러닝 이전의 메소드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 그리고 그 개념을 제안한 논문이 이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라고 부르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마 설명을 이 논문 기준으로 좀 드릴 텐데요. 일단 이런 딥러닝 방법들이 나오기 전에는 다 어떤 인풋하고 생성되길 기대하는 아웃풋이 있을 때 이 둘의 패치들 있을 거고, 그냥 더 좋은 그림이 있네요. 소스랑 타겟이라고 여기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소스가 인풋이고 타겟이 아웃풋이죠. 그래서 이 소스 인풋에 해당하는 어떤 패치와 아웃풋에 해당하는 또 다른 패치, 뭐 이런 여러 패치 조합들의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해서 그 시밀러리티가 최대한 작아지게끔 그렇게 옵티마이제이션을 시키는 게 기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 네, 리타게팅 태스크를 예시로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중간에 그림이 그 태스크 예시가 되겠는데요. 맨 왼쪽이 소스이면서 인풋 이미지가 되고, 맨 오른쪽이 뭐 여기서 저희가 기대하는 아웃풋, 리타게팅 아웃풋 이미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에서는 이 리타게팅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냐면, 한 번에 바로 이 T 여기 리타게팅 된 아웃풋의 사이즈로 넘어가지 않고요. 좀 점차적으로 크기를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T1을 만들고 그 다음에 T2로 넘어가고 T3, T4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T8 내지는 리타게팅 아웃풋까지 생성을 하는 과정이 되겠는데요. 네, 여기에서 인풋하고 생성된 아웃풋의 시밀러리티를 비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프리 딥러닝 에라에서의 메소드들은 생성 태스크는 수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매니플레이션 태스크에 좀 메소드들이 집중이 돼 있고, 이 리타게팅도 그렇죠. 이미 어떤 인풋에 해당하는 컨디션이 있을 때 그 컨디션을 좀 사이즈를 수정하는, 그게 이제 리타게팅 태스크가 되겠고, 그래서 대부분 저희가 기대하는 아웃풋에 이니셜 게스라는 거를 먼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리타게팅에서는 T0에서 T1으로 넘어갈 때를 예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T0를 그냥 나이브하게 T1의 사이즈에 맞춰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소된 이미지를 그냥 이니셜 게스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T0 프라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곧 설명드릴 이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 내지는 네, 패치 시밀러리티 비트윈 디 인풋 앤 제너레이티드 아웃풋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인풋 이 T0와
제너레이티드 아웃풋의 이니셜 개수인 T0 프라임, 이 두 이미지의 패치들을 뗀 다음에 이 두 패치들의 시밀러리티가 유사해야 된다, 이런 로스를 걸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니셜 개수에서는 어떤 저희가 줄이지 않았으면 하는 오브젝트, 예를 들면 여기 소 같은 오브젝트도 좀 크기가 줄어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뭐 줄어든 소가 이렇게 T0에서의 이 빨간 패치와 뭐 T0 프라임에서의 뭐 비슷한 위치의 이 빨간 패치의 디스턴스를, 시밀러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로스를 걸어주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하면 이 작아진 소의 크기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이니셜 개수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계속 그 픽셀 패치들의 시밀러리티를 비교를 하면서 옵티마이제이션을 쭉 수행을 하고, 그렇게 몇 차례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완료가 되면 그제서야 이 T0 프라임은 T1이 됩니다. 그렇게 T1이 만들어지면 이제 다음으로 T2로 또 먼저 T1의 프라임을 만들어 놓고 그 이미지를 T2로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패치 시밀러리티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데, 특히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를 이 네, 동일한 제목의 논문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크게 코헤런스가 있고 컴플리트네스가 있는데요. 네, 여기다 적혀 있는 글대로 먼저 해석을 해보자면, 그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니셜 게스를 처음에 어떻게 설정했는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 리타게팅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어, T0로부터 T1을 만들고 싶을 때는 먼저 그 T0를 T1의 사이즈로 그냥 리사이징을 한 이미지를 이니셜 개수로 놓습니다. 네네, 이해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코헤런스랑 컴플리트네스로 돌아오자면, 먼저 코헤런스는 아웃풋 이미지의 패치들이 인풋 이미지에 있는 패치들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뭐 직역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고, 그림에서는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내용일 텐데요. 타겟에서의 어떤 랜덤한 패치를 딱 잡아봤을 때 그걸 QI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QI에 대응되는 소스의 패치가 항상 존재해야 된다가 코헤런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역할을 바꿔서 적용을 하면 그게 컴플리트네스가 되는 건데요. 똑같이 반대로 소스에 있는 어떤 랜덤한 패치를 잡았을 때 그 패치랑 대응되는 동일한 패치가 타겟에도 존재해야 된다가 컴플리트네스입니다. 근데 이 개념이 이렇게 좀 네, 이렇게 글로만 좀 파악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설명으로만 해석을 하면 좀 이해하기가 연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어, 저는 이제 코헤런스랑 컴플리트네스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코헤런스는 음, 저희가 인풋을 통해서 어쨌든 아웃풋을 생성을 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추가로 생성되는 패치가 없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니스는 음, 네,
인풋에서 아웃풋을 생성할 때 정보 손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직관적일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 이제 인풋에서 아웃풋을 만들 때 인풋에서는 본 적이 없던 어떤 패치가 아웃풋에 들어있다고 하면 그거는 코헤런스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도 봤을 때 어떤 인풋에는 없었던 어떤 패치가 아웃풋에 있다라고 하면 그 패치에 대응되는 인풋의 패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코헤런스의 사전적인 정의하고도 일치하죠. 그리고 컴플리트네스는 반대로 어떤 추가로 생성되는 패치가 아니라 인풋에서 사용이 됐지만 아웃풋을 생성할 때 지워지는 패치들이 없어야 된다. 인 개념인 게 이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넘어간 다음에 다시 이 아웃풋을 사용해서 인풋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아웃풋에 좀 손실된 패치가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인풋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정확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풋에는 ABC라는 패치가 있고요. 아웃풋을 만들 때 저희가 AB라는 패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웃풋을 사용해서 ABC를 다시 만들어내라라고 하면 결국에 소스 이 인풋 패치의 인풋 이미지의 한 패치 이 C를 잡았을 때 대응되는 아웃풋의 패치가 없는 거잖아요. 이 C의 패치가. 그래서 이게 이제 컴플리트니스의 사전적인 정의인 거고 그걸 이 정보 손실의 시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넘어갈 때 손실되는 정보 내지는 패치가 없어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코헤런스는 추가 정보가 없다는 거고 컴플리트니스는 정보 손실이 없다로 정리를 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지켜졌을 때 결국 인풋에 사용되는 패치의 종류들과 아웃풋에 사용되는 패치의 종류가 완전히 동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인 인풋 아웃풋의 관계는 인풋에서 ABC의 패치가 사용됐다고 하면 아웃풋도 ABC의 패치로만 아웃풋을 생성하는 게 이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에서 좀 강조하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리타게팅 예시를 들면서 그 이니셜 게스를 먼저 만들어 놓고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한다라고 했는데 그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할 때 이런 코헤런스나 아니면 컴플리트니스에 기반한 나름의 로스를 정의한 다음에 그 로스의 값이 줄어들도록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딥러닝 모델들이 나오기 전에 메소드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해서 이 싱글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모델들은 기존의 클래식한 패치 기반의 메소드들에서 수행했던 그런 매니플레이션도 물론 하지만 추가로 이제 생성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한 가지의 이미지만으로 생성도 가능하다. 그래서 먼저 매니플레이션 태스크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자면 네, 여기서는 또 페인트 투 이미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첫 예시에서 설명드렸었던
컨디셔널 인페인팅 하고도 연관이 있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부분의 영역만 색으로 칠해주는 게 아니라 전체 이미지를 이런 단색의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아웃풋이 말끔하게 텍스처를 잘 채워주죠. 그래서 이런 태스크가 있고, 다음으로는 뭐 에디팅, 그래서 건물의 크기, 한 건물의 크기만 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은 뭐 높이를 좀 낮추는 그런 에디팅도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래 있던 이미지의 텍스처에 맞춰서 뭐 이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추가할 수 있는 하모나이제이션 태스크도 있고요. 그리고 네, 뭐 익히 많이 이제 알려진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도 수행을 하고, 추가로 한 장의 이미지만을 사용해서 여러 프레임을 생성을 한 다음에 이제 비디오로 엮으면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이런 태스크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매니플레이션 말고도 생성 태스크를 이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했는데, 그 생성 태스크의 예시들도 한번 보자면, 네, 이렇게 맨 왼쪽에 있는 컬럼들의 한 장의 이미지만 가지고 개별적으로 트레이닝을 하면 이 나머지 컬럼들에 있는 결과들이 어떤 노이즈를 인풋으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의 특징이 풀리 컨볼루셔널한 모델이기 때문에 노이즈의 사이즈도 뭐 비율을 좀 뭐 어떤 이미지는 4:3 비율로, 어떤 이미지는 2:1 비율로 이렇게 넣어주는지에 따라서 생성되는 이미지의 해상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싱글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스의 제일 대표적인 모델이 그 ICCV 2019년에 발표가 됐던 신간이 될 텐데요. 전체적인 플로우를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먼저 이 구조는 멀티스케일 아키텍처를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냥 저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뭐 2x2의 이미지를 생성한다 하면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서 다른 제너레이터가 4x4의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또 그렇게 해상도를 점점 높여가다가 마지막에 사용되는 이 G1이라는 제너레이터가 최종 저희가 기대하는 해상도 뭐 320x32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하게 되는 그런 멀티 스케일 아키텍처를 지금 차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레벨이 엮이는 방법은 첫 단계에서 생성된 이미지가 다음 단계의 이미지의 인풋으로 사용이 됩니다. 대신 이제는 해상도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표시된 것처럼 어떤 R의 배수만큼 업스케일링을 한 이미지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일반적인 제너레이터는 이제 맨 처음에만 그 노이즈 벡터가 한 번 들어갈 텐데, 여기에서는 그 노이즈 벡터가 매 해상도의 레벨마다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제 학습을 하는 방식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은 첫 번째 레벨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 Z라는 노이즈를 인풋으로 받아서 GN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터가 X 틸다였나요? X 틸다 N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디스크리미네이터 인풋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이 생성된 이미지를 받았을 때는
뭐 일반적인 겐하고 동일하게 뭐 이 이미지는 페이크다라고 뱉어줘야 하는 거고, 원래 이미지를 동일한 해상도로 쭉 다운스케일링을 시켜서 그 이미지를 동일한 디스크리미네이터에 인풋으로 넣었을 때는 이 이미지는 리얼이다라고 판단을 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거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러면 받게 되는 이미지가 뭐 두 장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는 리얼을 대표하는 이미지 한 장이 있는 거고, 다른 하나는 매번 뭐 생성되는 이미지가 좀 바뀌긴 하겠지만 그래도 생성되는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거친 이미지 한 장이 또 페이크를 대표해서 한 장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가, 저는 좀 의문이 들었었는데요. 여기에서 핵심은 패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전체 이미지들을 다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이 패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렇지가 않죠. 이미지의 어떤 일부분, 네, 이미지 크기가 좀 작아서 좀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면, 네, 전체 이미지로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은 리얼보다는 해상도가 조금 낮은, 그러나 여전히 스페이셜 인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아웃풋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2로 111 000 이렇게 아웃풋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 1, 맨 왼쪽 위에 있는 1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왼쪽 위에 있는 패치를 보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가운데 위에 있는 1은 또 가운데에 있는 패치를 보고 이 패치는 리얼이다, 페이크냐가 된 거고요. 그래서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미지 단위가 아니라 이건 역시 패치 단위로 낮아진 겁니다. 제가 그 싱글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스를 학습하는 게 이제 이미지의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패치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같은 이유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이 패치 영역만을 보고 리얼이냐 페이크냐를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한 이미지를 여러 개의 패치로 쪼개면 그거는 마치 여러 개의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이미지를 좀 분할을 해서 좀 디스트리뷰션화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이 싱겐이 학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습이 끝나면 이 오른쪽의 부분은 다 날아가고 왼쪽에 있는 제너레이터들만 사용해서 인퍼런스를 진행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싱글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스의 정의랑 이전 그 딥러닝 쪽 테크닉이 나오기 전에 메소드, 대표될 만한 메소드,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 그리고 딥러닝 모델이 나온 이후에 대표적인 메소드인 싱겐을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이제 이 배경이 설명이 된 다음에 제가 근데 그 앞에서 패치 네, 그게 그 패치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기 스와핑 오토인코더 뭐 그런 데서 하는 것처럼 패치를 개별적으로 입력으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네, 저 3/2는 왜 저 네. 이미지 전체가 3/2로 쪼개진 게 아니라 왜 여기 좀 온라인이 안 맞아요. 삐져나간 영역도 있고 커버가 안 되는 영역도 있고 그래서 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제가 이건 그림을 좀 엄밀하게는 안 그려서 그런 건데요.
그 일단 여기에서의 패치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스와핑 오토인코더가 아니라 이미지가 들어가지만 패치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얼라인이 안 맞는 부분은 네, 실제로 이 그림에 맞춰서 이 패치 개념을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이 그림을 무시하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웃풋이 그냥 네, 3 by 2가 나왔다. 그런데 그 한 값을 만들어내기 위해 디스크리미네이터가 그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사용된 리셉티브 필드는 만약에 깊이가 깊다면 충분히 다른 바로 왼쪽에 있는 값하고 영역이 겹칠 수 있죠. 그래서 네,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깊이, 그리고 그 깊이로 인해서 생기는 리셉티브 필드를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패치들끼리 좀 겹치는 부분이 생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싱글 이미지 겐을 설명을 드렸는데 네, 이제 이 논문에서의 모티베이션을 설명을 드리자면, 싱글 이미지 겐, 그러니까 신간 같은 모델들이죠. 그 모델들은 좀 네,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페널티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좀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이미지마다 매번 학습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습 시간이 실제로 측정을 해봤을 때는 1시간 남짓 나오는 걸로 이제 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0개의 이미지를 사용자가 한번 테스트를 10개 이미지를 유저가 선택을 해서 이 이미지들을 각각 매니플레이션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면 그 한 이미지별로 1시간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병렬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10시간이 걸려야 10개의 이미지를 매니플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래서 이런 학습 시간이 좀 큰 페널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옵티마이제이션 이슈가 있습니다. 모드 콜랩스인 거죠. 그래서 네, 요즘에는 좀 이런 겐 모델 내지는 어드버서리얼 로스를 사용을 했을 때 되게 캐주얼하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겐은 학습을 시키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도 열심히 해야 하고, 또 이미지마다 어떤 이미지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른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게 권장이 될 수도 있고요. 특히 싱글 이미지 겐의 경우. 그래서 이런 학습 옵티마이제이션의 어려움을 또 두 번째 페널티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비주얼 퀄리티가 그냥 더 안 좋다. 클래시컬한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보다 비주얼 퀄리티가 더 안 좋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정성적인 결과로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험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자가 주장을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 딥러닝 이전에 나왔었던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들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는 게 주 목적입니다. 대신에 이 싱글 이미지 겐, 특히 신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몇 가지가 있죠. 제일 대표적인 거는 그냥 이미지 생성이 가능해졌다는 점일 텐데요. 왜 이미지 생성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맨 처음 제일 코어스한 스케일에 들어가는 노이즈,
이 노이즈가 그 생성 태스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는 활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그 각 레벨에 사용되는 제너레이티브 모듈, 제너레이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이 논문에서 뭔가 제시하는 큰 그림은 큰 전체적인 아키텍처라고 할까요? 멀티 스케일 코스트 파인으로 모델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맨 처음에 인풋 노이즈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살리되 그 각 레벨마다 적용이 되는 제너레이터는 패치 베이스드 모듈로 대체를 하자는 게 이 논문의 큰 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이 논문에서는 Generative Patch Nearest Neighbor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걸 줄여서 GPNN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델의 장점을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데 일단 트레이닝이 필요 없다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제너레이티브 모델, 그러니까 겐 기반의 싱간 뭐 그런 모델의 장점과 그리고 좀 오래되지만 안정성이 있는 이런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들의 장점을 둘 다 가졌기 때문에 두 모델에서 제안했던 매니플레이션 내지는 제너레이티브 태스크들을 다 높은 성능으로 수행을 하고 그걸 옵티마이제이션 없이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장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리 매너라는 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은 이제 세 가지로 압축이 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오래된 패치 니어리스트 네이버 어프로치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충분히 사용 혹은 대체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GPNN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거를 컨트리뷰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나왔던 이런 간 베이스드 모델들과 옛날의 패치 베이스드 모델들의 장점, 단점을 한번 분석하는 그런 섹션이 뒤에 따로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분석을 했다라는 게 세 번째 컨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이제 메소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전에 노테이션부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 GPNN의 큰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는 여기 왼쪽에 표시된 이 파란색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사용되는 노테이션을 먼저 정립을 하자면 일단 GPNN이 신간처럼 유사하게 멀티스케일 아키텍처를 차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레벨의 개수, 이 피라미드의 깊이를 라지 n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x가 이제 인풋이 될 텐데요. 그 인풋을 얼마만큼 다운스케일링을 해줬냐에 따라서 여기 아래쪽에 첨자가 붙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y는 이제 생성된 이미지들을 의미하고요. 각 레벨마다 생성된 이미지들이 또 있을 텐데 그것들을 이렇게 첨자로 다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기 y n 플러스 1 레벨에서 생성이 됐었던 이 이미지를 업스케일링한 그런 결과를 여기서는 이런 노테이션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노테이션을 이니셜 게스라고 여기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니셜 게스가 맨 처음 이제 그 첨자는 가장 값이 높겠지만 맨 처음 레벨에서 그냥 n번째 레벨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라지 n번째 레벨에서 사용되는 이니셜 게스는 별개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 라지 n 레벨에서의 인풋 이미지 그 인풋 이미지에 어떤 노이즈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픽셀 와이즈로 더해주는 것 그걸 이제 이 라지 n에서의 이니셜 게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이 GPN에는 역시 신간처럼 멀티스케일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스케일에서 사용되는 이제 신간에서는 뭔가 리셉티브 필드로 정의를 하겠지만 익스플리시트한 패치 사이즈를 지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GPN에서는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를 사용하면서 좀 구체적인 패치 사이즈를 정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패치 사이즈를 P by P로 모든 스케일에서 동일하게 적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 임플레멘테이션에서는 P를 7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라지 n이 어떻게 이 깊이가 어떻게 선택되는지 거기에서는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마지막 레벨에서의 이미지 사이즈가 14 by 14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레벨에서는 P 값이 이제 7인데 그게 이미지 높이의 절반이 되도록 깊이를 조절했다라는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멀티스케일 아키텍처 안에 각각의 레벨마다 이제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이 PNN이라고 하는 패치 베이스드 모듈이 들어갈 텐데 그 패치 베이스드 모듈의 역할은 이제 생성할 아웃풋 이미지와 소스 이미지의 인터널 스태티스틱스 그러니까 패치 디스트리뷰션을 통일시키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PNN에 대한 설명은 뭐 뒤에서 더 자세히 드릴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를 또 비슷하게 포워드 패스를 따라서 좀 따라가 보자면 맨 처음에 이 레벨 라지 n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니셜 게스를 만드는데 이 이니셜 게스가 xn과 zn을 합친 그 이미지를 이니셜 게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니셜 게스를 기반으로 YN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고요. 그때 이 XN의 패치들이 인풋의 패치들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YN이 만들어지면 신간하고 거의 동일하게 업스케일링을 알만큼 시켜줘서 다음 레벨의 이니셜 게스를 만들어냅니다. 네. 여기서는 레벨 n-1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피규어 상에서는 뭐 n-1을 그냥 스몰 n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라지 n 마이너스 내지는 스몰 n의 이니셜 게스를 만든 다음에 또 역시 인풋의 패치들을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현재 레벨에서의 아웃풋을 또 만들어내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높은 해상도의 그 매니플레이션 내지는 제너레이션 결과가 생성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설명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실까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멀티스케일 아키텍처의 구조를 봤고요. 각 레벨에서 사용되는 이 PNN 제너레이션 모듈이 어떻게 포워드 패스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노테이션 하나를 좀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X 틸다라는 것도 좀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미지는 뭐 다른 건 아니고 매 레벨에서 인풋 이미지의 패치들이 활용이 되는데 그 이미지를 그냥 한번 다운 샘플링을 시켰다가 다시 업스케일링을 해서 블러리하게 만들어준 이미지가 이 X 틸다가 붙은 이런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지는 조금만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PNN 제너레이션 모듈의 목표는 그러니까 이 레벨을 구분하는 게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 레벨 N 기준으로 YN을 생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대신 이니셜 개수로는 Y 틸다의 N 플러스 1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XN도 사용이 되는데 이건 소스 이미지. 네. 인풋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PNN의 목표는 YN을 생성하는 거지만 이 이니셜 개수는 스트럭처만 따오고 실제 패치의 디스트리뷰션은 XN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제가 맨 첫 부분에 어떤 프리 딥러닝 에라에서 인풋하고 아웃풋의 패치들을 뽑은 다음에 그 패치들끼리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 그런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고 높이는 방향으로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인풋이 사용이 되잖아요. 같은 목적으로 여기서도 인풋이 사용이 됩니다. 인풋 패치와의 시밀러리티 계산을 위해서. 네. 그래서 개괄적인 설명은 이렇고 이 PNN이 여타 다른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들이랑 또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쿼리키 밸류 패치 서치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패치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는데 보통은 그 시밀러리티 값에 어떠한 조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normalized patch similarity라는 그 수식을 새로 정의를 해서 그 매저를 기반으로 그 매저를 기반으로 이 YN의 결과물을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쿼리키 밸류는 뭐 제가 구체적인 설명은 가져오진 않았는데 사실 그렇게 이 PNN 메소드에서 코어한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차이점이냐고 하면 기존의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들에서 사용하는 그 스킴은 쿼리 레퍼런스입니다. 그러니까 네. 쿼리 이미지가 있고 레퍼런스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쿼리는 이니셜 게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인풋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들은 쿼리의 패치와 레퍼런스의 패치를 비교를 한 다음에 이 쿼리 패치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그리고 시밀러리티가 높은
레퍼런스 패치를 하나 고릅니다. 그 다음에 그 레퍼런스 패치를 그대로 따와서 쿼리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그리고 그 덮어 씌우는 과정을 모든 픽셀 그리고 패치에 적용을 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생성하는 게 이 레퍼런스 쿼리 레퍼런스 스킴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을 보시면 쿼리 키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레퍼런스가 키랑 밸류로 나눠졌죠. 네, 이 부분이 큰 차이는 없는 게, 자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려보자면, 잠시만요. 네, 레퍼런스가 있고 쿼리가 있고, 쿼리는 이니셜 개수였고 레퍼런스는 인풋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PNN 입장에서 레퍼런스 이미지는 XN이 되고요. 쿼리 이미지는 Y tilde N 플러스 1입니다. 그런데 이 Y tilde N 플러스 1이 YN 플러스 1의 결과를 R만큼 업스케일링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크기는 동일하지만 이미지 안에 화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Y tilde는 결국엔 N 플러스 1 레벨에서 생성됐던 이미지고, 사용되는 레퍼런스 이미지는 N 레벨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둘의 비교 대상이 되는 레퍼런스와 쿼리의 화질을 맞춰주기 위해서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 XN을 한 번 다운스케일링을 했다가 또 업스케일링을 하는 뭐 이런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가 아니라 레퍼런스 이미지로부터 키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레퍼런스 이미지를 새로 value라고 부릅니다. 이 PNN이 이제 작동하게 되는 방식은 시밀러리티를 계산할 때는 쿼리와 좀 블러리해진 이 이미지, 이 두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반영된 시밀러리티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이 쿼리에서의 왼쪽 위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패치와 키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파란색의 패치가 디스턴스가 제일 낮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 패치를 덮어 씌워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덮어 씌우는 패치는 밸류에 있는 패치를 덮어 씌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두 이미지가 뭐 동일한 이미지인데 화질만 다르죠. 결국에 정리를 하자면 이 쿼리키 밸류 패치 서치 기법은 해상도를 맞춰서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고 실제로 패치를 덮어 씌울 때는 높은 해상도의 패치를 덮어 씌우겠다,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노멀라이즈 패치 시밀러리티 메저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제 수식을 보여드릴 텐데, 이 메저의 역할은 쿼리에서 여전히 이 PNN이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를 강제를 하도록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코헤런스랑 컴플리트네스가 유지되게끔
유지되게끔 패치를 덮어 씌운다는 거죠. 근데 그 유지를 할 때 다른 메소드들은 옵티마이제이션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로스를 정의를 해두고 이니셜 게스에 있던 픽셀 값들을 계속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옵티멀한 솔루션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이 전혀 없고 그냥 패치 시밀러리티를 적당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서 그 패치를 그냥 최종적으로 사용되는 패치로 바로 확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매저 자체가 코헤런스랑 컴플리트네스를 반영한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쿼리에서 잘 표현되지 않는 이 말이 저희가 쿼리랑 키를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어떠한 키의 패치랑도 유사한 그런 쿼리 패치를 찾을 수가 없다면 이 부분은 제가 좀 뒤에 그림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일단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식 자체가 옵티마이제이션 없이 컴플리트네스 그리고 코헤런스를 보장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개념적인 설명들만 좀 드렸었는데 실제로 그 포워드 과정을 하나씩 스텝별로 판단을 해보자면 이건 역시 레벨 n, 스몰 n 기준입니다. 먼저 패치들을 다 뽑습니다. 그래서 쿼리 이미지, 잠시만요. 이니셜 게스에서도 패치들을 뽑고, 그리고 여기 이제 동일한 이미지지만 좀 더 블러리한 이 키 이미지에서도 패치들을 뽑고 밸류 이미지에서도 패치들을 뽑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턴스를 비교할 때에는 화질이 높은 밸류가 아니라 키를 사용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쿼리랑 키의 패치들끼리 디스턴스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노멀라이제이션 없이 디스턴스만 계산하면 이런 값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예시로 설정한 값들이겠죠. 네. 그런데 여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패치가 하나 있는데요. 이 두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패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까 코헤런스랑 컴플리트네스의 개념을 다시 가져오자면 컴플리트네스의 개념을 여기서 보겠습니다. 인풋에서 ABC 패치가 있었으면 아웃풋에서도 아웃풋에서도 ABC 패치가 사용이 돼야 된다. 누락되는 패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물론 이 쿼리와 키의 개수, 패치 개수가 달라서 지금 예시에서는 무조건 누락되는 인풋의 패치가 하나는 있습니다만 뭐 그런 패치가 이상적으로는 없어야 된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패치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이니셜 게스의 패치와도 디스턴스를 계산을 해봐도 값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쿼리의 입장에서 이 첫 번째 이니셜 게스에 해당하는 패치에 어떤 키의 패치를
덮어 씌울까를 하나 고르고, 두 번째 패치에서도 어떤 키의 패치를 덮어 씌울까를 하나를 골라야 되고, 세 번째에도 동일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이니셜 개수의 패치와도 디스턴스가 다 너무 멀기 때문에 이런 키 패치는 선택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네 번째 컬럼에 있는 거의 바탕색만 있는 이런 키 패치가 모든 커리와의 디스턴스가 낮아져 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말은 이 디스턴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세 개의 이니셜 패치가 모두 네 번째 컬럼에 해당하는 키 패치로 덮어 씌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패치 종류의 다양성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승원 학생, 조금만 빨리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양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보 손실이 생긴다는 거고, 결국엔 컴플리트니스를 보장할 수 없게 돼서 네, 이 디스턴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하는 노멀라이즈드 스코어를 보자면 여기서도 알파를 일단 배제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할 때 분모에 지금 최소값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기준으로 나눠주고, 이 세 개의 값도 가장 낮은 3으로 나눠주고, 뭐 이런 과정을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네 번째도. 그렇게 하면 일단 이 예제와는 다르지만 값이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점수가 좀 더 다양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각 쿼리 패치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키 패치를 찾는다고 할 때 쿼리 1은 키 패치 3을 고르고, 쿼리 3는 키 패치 2를 고르고, 쿼리 2는 키 패치 1 내지는 4를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용되는 패치의 다양성이 높아지죠.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생기는 점은 지금 이 두 개의 값이 같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면 원래 디스턴스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두 값이 되겠죠. 그냥 디스턴스만 생각을 해보면 이 네 번째 키 패치와의 디스턴스가 훨씬 작습니다. 근데 노멀라이제이션을 너무 규칙 없이 적용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두 값이 같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상적인 거는 네 번째 키를 선택을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첫 번째가 선택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추가로 분모에 이 알파 텀을 이제 사용을 하고요. 지금 이 예시에서는 알파를 1로 적용했을 때의 값들입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노멀라이즈드 스코어스가 오른쪽으로 다 변경이 되는데요. 그렇게 변경된 스코어에서 가장 낮은 패치들을 찾아보면 네, 다양한 패치들을 선택하면서도 노멀라이제이션 전의 크기 관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그런 메저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남은 과정들은 그렇게 선택된 패치들이 이제 키 패치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응되는 밸류 패치를 또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밸류 패치로 이니셜 개수 위를 덮어 씌운다. 그런 걸 이제 설명하는 스텝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패치가 이제 영역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한 픽셀을 공유하는 여러 개의 패치가 있다고 할 때
네, 그런 다양한 픽셀 값들을 하나의 값으로 결정짓는 어떤 어그리게이션을 또 적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험 설명만 드리면 끝날 것 같은데요. 실험은 다 꽤나 직관적이어서 빨리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퀀티테이티브 정량적인 비교는 신간하고 비교를 했고요. 태스크는 랜덤 이미지 제너레이션, 이미지 생성을 비교를 했습니다. 이미지 생성 태스크에서 비교를 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런 싱글 이미지만을 가지고 랜덤 이미지 제너레이션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신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네, 확인해야 될 점은 다이버시티인데요. 이 다이버시티가 GPNN이 다양한 다이버시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이 가능하냐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GPNN 아키텍처에서 맨 처음에 들어가는 이 노이즈 이미지 있잖아요. 이 노이즈 이미지의 STD 값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성되는 최종 이미지의 다이버시티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버시티를 이제 GPN에는 조절할 수가 있고 신간은 조절은 불가능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같은 값으로 다 그 GPN이 맞춘 이유는 페어한 비교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컬럼으로 보시자면 일단 뭐 제일 오른쪽에 런타임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신간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시간 넘게 걸리기 때문에 1시간이 3600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어, 여기 GPNN 같은 경우에는 2.1초 만에 하나 이미지가 생성된다. 그렇게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SIFID라고 하는 성능이 있는데요. 이 성능은 싱글 이미지 FID입니다. 그래서 FID를 비교하는 게 원래는 한 이미지마다 하나의 벡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그 벡터들을 여러 개의 이미지의 벡터들을 다 모은 다음에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고 리얼에 해당하는 디스트리뷰션과 페이크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이제 평가를 하는데 이 싱글 이미지 FID는 네, 각 패치의 디스트리뷰션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치를 대표하는 벡터를 뽑고요. 그게 여러 패치에 대해서 이제는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싱글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스의 측정이나 아니면 메소드나 다 이미지 단위가 패치 단위로 바뀐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치 단위로 벡터들을 다 모은 다음에 이 패치들의 디스트리뷰션을 생성을 하고 그렇게 생성된 리얼 패치 디스트리뷰션과 페이크 패치 디스트리뷰션을 얼마나 가까운지 비교를 하는 게 SIFID인 거죠. 그래서 결과가 뭐 GPNN이 더 낮게 나온다라고 레포트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NIQE는 저는 이번에 처음 봤던 메저인데 이미지가 얼마나 뭐 선명하고 깔끔한지 이걸 레퍼런스 없이 그냥 절대적인 수치로 평가해주는 그런 메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저도 값이 낮을수록 이 이미지는 깔끔한 이미지다. 뭐 리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미지다. 뭐 그런 지표인 건데
역시 GPNN이 더 낮은 값이 나온다고 레포트를 했고요. 중간에 크게 있는 이 섹션들은 다 유저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뭐 페어드 케이스, 리얼 이미지랑 페이크 이미지를 같이 묶어서 보여줬을 때 어떤 이미지가 더 리얼한가를 평가하는 유저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언페어드 케이스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 그게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는 모르지만 하나의 이미지를 띄운 다음에 그 이미지가 리얼처럼 보이는지 페이크처럼 보이는지 선택하는 유저 스터디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리얼리즘은 리얼 이미지 없이 두 개의 각기 다른 메소드를 사용해서 생성한 페이크 이미지 두 개를 나열을 한 다음에 어떤 이미지가 더 리얼한지를 평가하는 유저 스터디,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타임 리밋하고 노 타임 리밋이 나눠져 있는 이유는 원래 신간에서는 타임 리밋을 항상 두고 실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타임 리밋이 1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타임 리밋을 두고 실험하는 유저 스터디는 다른 논문에서도 사용이 됐던 걸로 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는 그런 타임 리밋이 판단력 정확히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타임 리밋이 없는 유저 스터디 세팅도 추가를 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랬을 때 뭐 다 높은 값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량적인 결과를 비교한 메저들이 있고, 다음에 정성적인 결과도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정성적인 결과는 이미지 생성이죠, 여전히. 그랬을 때 신간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전체적인 비주얼 퀄리티가 GPNN이 더 높다인 거고, 두 번째는 그 생성한 이미지의 스트럭처가 훨씬 더 리얼리스틱하다. 그래서 내부 뭐 건물의 모양새나 이런 걸 보시면 신간이 생성한 것보다는 좀 확실히 더 실제로 있을 법한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이버시티가 더 높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뭐 실제로 그 노이즈 STD를 조절을 해서 더 다이버스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이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피규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사진은 한 장의 이미지로 네, 또 여러 장의 이미지를 생성을 시켰을 때 다양한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 다이버스한 이미지가 생성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결과이고요. 네, 대신에 확실히 좀 결과를 집중해서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세 사진에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런 영역이나 아니면 이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두 부분이나 다들 뭔가 없던 조합으로 새로운 새를 만들기보다는 그냥 있는 종류의 새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그런 형태의 결과가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좀 더 눈에 띄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하나의 오브젝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진의 경우에는 뭐 그런 케이스를 딱 집어서 찾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뭐 클래식한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에서 사용했던 매니플레이션 테스트들과도 많이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타게팅이 있고요. 그래서 심카빙,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 그리고 인간은 이 논문은 신간 이전에 나왔던 논문인데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이 논문은 이제 제너레이션보다는 애초에 메인 태스크가 리타게팅이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이스라인으로 삼은 것 같고, 그랬을 때 결과를 보시면 네, GPNN이 더 결과가 좋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리고 그 서플리멘터리도 따로 홈페이지를 이제 만들어서
그 되게 다양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결과 말고도 다양한 결과들을 다 올려놨는데 네, 재밌는 결과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럴 아날로지스, 스타일 트랜스퍼랑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태스크도 보시면 실제로 스트럭처럴 아날로지스라고 하는 그 메소드가 있는데 그 메소드보다 더 이 태스크를 잘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풍선에 대응되는 새를 딱 배치를 하는 게 좀 인상 깊은 결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타일, 이 스트럭처에 해당하는 것이 꼭 이미지가 아니고 이런 스케치 형태여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컨디셔널 인페인팅은 네, 뭐 여기에서 처음으로 제안하는 태스크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페인트 투 이미지의 변형 버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부분은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개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이미지 콜라지. 그래서 여러 개의 인풋 이미지를 하나의 이미지로 압축하는 태스크였죠. 그런 결과를 봤을 때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와의 그 퀄리티 차이가 확실히 확대해서 봤을 때 명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간하고의 비주얼 퀄리티도 이 이미지 에디팅 도메인에서 확인을 해보면 GPN이 확실히 더 뚜렷한 픽셀들을 가지고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간단한 디스커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 괜히 완전히 니어레스트 네이버 또는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로 대체가 가능한 거냐?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가 겐을 포함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는 내용이고 결과적으로는 포함 관계는 아니고요. 공통된 부분이 있지만 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들의 장점은 뭐 비주얼 퀄리티, 런타임이 더 빠르다, 컴플리트니스랑 코헤런스를 더 잘 지킨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논문에서는 되게 길게 하나하나의 그 सब섹션으로 나눠져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어드밴티지가 생기는 이유는 다 하나로 수렴이 되는데요. 싱글 이미지 겐은 패치의 디스트리뷰션을 내부적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패치의 디스트리뷰션이 뭐 이렇다라고 저희가 제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트워크가 제너레이터가 학습을 하면서 패치 디스트리뷰션이 이러겠거니라고 대강 감을 잡아가는 학습이라는 거죠. 그 대신에 그 클래시컬한 패치 베이스드 어프로치는 말 그대로 패치를 하나하나 떼서 시밀러리티를 비교하고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패치를 그대로 따와서 위에 덮어버리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메소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패치 디스트리뷰션을 익스플리시트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로부터 생기는 장점들이 뭐 이런 비주얼 퀄리티, 런타임, 컴플리트니스, 코헤런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미테이션도 있는데요. 일단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어떤 얘기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치 디스트리뷰션이 익스플리시트하게 유지가 될 수는 있지만 겐과는 다르게 이 디스트리뷰션이 다 디스크릿합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마 이렇게 다 끊어져 있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부르는 명칭이 있는데 제가 그 명칭을 까먹어서 이런 디스크릿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걔는
디스트리뷰션을 임플리시트하게 학습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 디스트리뷰션이 컨티뉴어스합니다. 그래서 뭐 태스크를 예를 들자면 신간 같은 경우에는 하모나이제이션과 같은 태스크를 이제 수행할 수 있는데, 왜냐면 실제로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원래 있던 이미지에 섞게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인풋 이미지에서는 원래 이 트리에 해당하는 패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겐 베이스드 메소드는 이 디스트리뷰션을 컨티뉴어스하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트리 패치에 대응되는 인풋 디스트리뷰션을 하나를 짚을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패치를 가져오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트리의 패치들을 다 인풋화를 시킬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들은 인풋 패치들이 다 디스트리뷰션이 디스크릿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원래 없었던 패치는 아예 생성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정성적인 결과에서 뭐 원래 인풋에서만 있었던 새들이 복사 붙여넣기로 만들어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그냥 이 메소드 자체가 뭐 같은 모양이지만 다른 색을 가진 새를 만드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단점으로는 이것도 뭐 컨티뉴어스한 아웃풋을 생성할 수 없다 이건데, 이거는 디스트리뷰션 관점에서의 컨티뉴어스하냐 디스크릿하냐는 아니고 노이즈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신간 같은 경우에는 이 노이즈 벡터가, 노이즈 이미지가 이 노이즈 벡터의 랜덤 워크를 해서 뭐 살짝씩 기준이 되는 노이즈 벡터를 지터링을 해서 이미지 애니메이션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리사이징을 실제로 줄이는 걸 뭐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그런 리사이징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이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들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은 저는 직관적으로 와닿진 않았는데, 니어레스트 네이버가 이제 패치의 퀄리티를 맥시마이즈 하지만 그 패치 안에 픽셀의 퀄리티를 높이진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어그리게이션 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어그리게이션을 하면서 결국엔 한 픽셀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후보군들이 있을 텐데, 그 색들을 다 나이브하게 생각을 하면 평균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 픽셀 값이 되게 블러리해지겠죠. 그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디스트리뷰션이 큰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겐 같은 경우에는 이런 디스트리뷰션을 임플리시트하지만 컨티뉴어스한 디스트리뷰션을 학습할 수 있고, 반대로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는 익스플리시트하지만 디스크릿한 디스트리뷰션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그 차이에서 오는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그 파트까지 끝나면 이제 이 논문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이 논문이 어떤 학회에 제출된 논문은 아닌 것 같고, 좀 대신에 그 당시에 공개가 됐을 때 뭔가 제가 논문을 찾아보는 그런 사이트에서는 좀 반응이 좋았어서 그래서 이제 읽어봤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좀 알차게 이런 싱글 이미지에서의 감 베이스드 메소드들과 패치 베이스드 메소드들이 어떤 그 선천적인 차이가 있는지 이런 거를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한 좋은 논문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덕분에 간이 그러면 모든 태스크를 요즘에는 좀 간스럽게 만들려는 그런 메소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게 꼭 간으로만 할 수 있는 태스크인가? 뭔가 이런 고민들도 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펜딕스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연구실에서 그 겹치는 저자들도 많고요. 후속 논문으로 이제 낸 논문인 것 같은데 어, 네. 이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를 이미지 도메인이 아니라 비디오 도메인에서도 바이디렉셔널 시밀러리티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 템포럴 시간축까지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하면 비디오 하나의 비디오를 인풋으로 받아서 다양한 다른 비디오를 생성하는 도메인을 이미지에서 비디오로 변경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도메인을 변경한 새로 제안하는 VGPNN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논문을 냈는데 저도 아직 이 논문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했고 대신에 결과 자체가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되게 흥미로운 결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